안녕하세요, 휴몽입니다. 에어컨 설치했습니다. 제가 방송 라이브나 녹화나 한 20분 이상 정도 길어지게 되면은 점점 처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제 아는 분이 방송 보고 야, 땀이 왜 그렇게 나냐라고 질문을 주셨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소음이 들어가는 거를 좀 안 좋아해가지고 창문이랑 방문을 다 전부 다 닫고 컴퓨터 발열을 그대로 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한 20분 정도만 지나면 거의 찜질방이랑 똑같은 효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결국에는 에어컨 설치하게 됐는데 그 창문형 에어컨이나 이런 시력이 없는 에어컨은 아니고 일반 에어컨을 설치하게 돼서 뭐 특별히 설치기를 따로 영상을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제 앞으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좀 더 힘내서 방송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여러분들 이 조명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테스트하고 있는데 항상 편하게 보실 수 있는 방송,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방송으로 만들어 나갈 테니까요. 자주 쉰다는 느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그럼 7월 둘째 주 이슈 하이라이트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미국 10년 만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진짜 눈앞에 보여서 이야기를 가져와 봤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일본의 수출 규제 이야기가 지난주에는 어떻게 더 진행이 됐는지 간추려서 가져와 봤습니다. 재미 위주로 가져왔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름이 다가오면서 폭염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보게 되지만 사실 이거는 전 지구적으로 기상이변으로 다가오고 있는 얘기고 이제는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같이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미국 10년 만에 금리 인하 가능성인데요.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동시에 오르면서 사상 최대치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금리를 결정하는 연방준비위원회의 파월 의장이 7월 말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높이면서 주식시장에 상승의 불을 붙였기 때문인 거죠. 다른 이유인 게 아니라요. 우선 우리가 아는 대로 금리를 인하하는 이유는 경제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면 시장에 돈을 푸는 정책이니까 돈이 풀리면 그걸로 투자 시장으로 가겠구나. 즉 증시로 가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미국 증시가 최대치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사람들이 예측하는 대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아마 7월 30에서 31일인 7월 말에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만약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면 당연히 한국에서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역시 한국 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월말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면 2019년 7월에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뜻인데요. 만약에 이때 하게 된다라면은 자세히 알아보면 지난번 금리 인하는 2008년 12월에 있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약 10년 만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10년마다 경기 침체의 사이클, 10년마다 회전해서 돌아오는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이번에도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되는 거고 경기 침체가 분명히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곁다리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상세히 파월 의장이 어떻게 이 금리 인하 결정하게 됐는지 해당하는 발언을 했는지 조금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는 중립금리 수준이 낮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고요. 이 중립금리가 낮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론적으로 계산기를 막 이렇게 때려봤을 때 물가를 막 오르게 하거나 내리게 하는 어떤 변화를 주지 않는 금리 수준이 바로 중립금리라고 부르고요. 이게 지금보다 낮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지금 실제 금리를 중립금리에 맞춰서 낮출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제 금리를 내려도 물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를 내렸을 때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물가가 올라서 사람들이 생활하기 힘들까 반데 금리를 내려도 물가의 영향이 적을 거라고 생각된다라는 뜻은 우리 금리 내릴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거랑 다름없다라고 시장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50년 전에는 실업률과 물가 상승이 강한 연결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연결고리가 깨졌다. 상관관계가 적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앞서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금리를 내리면 시장에 돈이 늘어나고 그러면 투자 중에는 인적 자원, 사람에 대한 투자도 있죠.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엔 사람도 고용하고 돈도 많아지고 시장에 돈이 많으니까 돈은 희소성이 떨어지고 해서 결국은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업률이 떨어지는 것, 물가가 상승하는 거는 연결고리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람을 많이 고용해도 물가가 따라서 오르진 않더라. 금리를 내려도 물가가 많이 오르진 않을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금리 내려도 물가 별로 안 오를 거니까 우리 금리 내릴 수도 있어 라는 얘기를 한 거다라고 시장에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심플하게는 이제 우리 아무리 봐도 경제 전망이 너무 안 좋아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여전히 무역 싸움으로 인한 긴장은 풀리지 않았고 무역에 관련된 지표들 숫자들도 여전히 나쁜 수준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경제 전망이 나쁘다라는 표현은 경제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라는 이야기를 주로 쓰는데 이때도 이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전 세계 성장이 안 될 것 같다, 무역 긴장이 높다 같은 경제 불확실성, 눈앞이 안개같이 뿌옇다 라는 압박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결론은 뭐죠? 결국 경제 안 좋다라는 얘기고 직접적으로도 최근 몇 주간 경제 전망이 개선되지도 않았고 또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다라고 하는데 좋게 나온 것은 좋지만 그게 경제 전망을 좋게 볼 수준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아직은 무역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 뭔가 풀렸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심플하게 뭐다? 경제 전망이 안 좋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금리를 인하했을 때 물가가 오르는 부정적인 효과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 여전히 경제 전망은 매우 어두우니 우리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이제 7월 말에 0.25%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겠다라고 시장이 기대를 하게 됩니다.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겠구나라는 기대인 거죠. 다만 여기서는 늘 전문가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는 함정이 있는데요. 미국 증시가 최대치까지 올랐지만 미국 증시는 어디까지나 경제의 참고 지표 중 하나이지 경제 지표 그 자체는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금리 인하를 통해서 돈을 풀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그 기대감에 상승한 것은 맞지만 사실 그 바탕이 되어야 되는 실제로 경제가 좋다라고 말해야 되는 여러 가지 지표들 대표적으로 기업들의 이익 전망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국과 무역 분쟁은 미국이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실제로 경제 지표는 좋지 않은데 이런 경제 정책으로 인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실제 정책은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걸 서서히 막는 수준으로 정책을 하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반짝 투자 시장만 좋은 거 아니냐 자칫 지금 투자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성 뉴스들도 나오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미국이 10년 만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배경을 파월 의장이 설명해 주어서 그걸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봤고요. 그 금리 인하 발표로 인해서 투자 시장이 펄쩍 뛰었다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제 일본 수출 규제 이유 안 쉽죠? 라는 주제인데요.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니 서서히 상세한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업계 내부 상황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한국 반도체 시장이 쉽게 볼 시장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갔지만 이것과 관련해서도 정리된 자료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한국 반도체가 세상에서 몇 퍼센트나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자료가 어느 정도 나왔는데요.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죠. 제 다른 반도체 자료들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선 쉽게 얘기하면 기억을 담당하는 반도체를 메모리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 종류에는 D램과 낸드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위에 D램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한국이 70%의 생산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밑에 있는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세계 시장에서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한국이 70%와 4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유명한 기업들도 한국 반도체의 고객이겠죠. 그래서 좀 더 확 와닿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D램이라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구글, 애플, 소니와 같은 기업들이 모두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밑에 보이는 낸드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화웨이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한국을 위협할 수도 있는 또 다른 것으로 이제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소재가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화면을 구성하는 소재고, 우리는 그 소재를 받아서 화면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화면을 만드는 것을 디스플레이 산업이라고 하고요. 자, 근데 한국에서 이 디스플레이 중에 OLED라는 것을 특히 많이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OLED는 전 세계 시장에서 89%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딱 봐도 많은 수준이죠. 약 90% 가까이니까요. 이 OLED는 화면에 빛을 제공하는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빛이 있어야 우리 눈이 보니까요. 이것들은 어디에 들어가냐? 여러분들이 흔히 보고 있는 애플 제품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을 정도, 그리고 화웨이 제품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을 정도로 이 화면을 만드는 바탕인 OLED 시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시장 지배력을 자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단순하게만 생각해봐도 앞에 두 가지 메모리 반도체죠. D램과 낸드 같은 반도체 생산을 막으면 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S사들도 물론 타격을 입고 한국도 타격을 입겠지만, 여기서 생산이 중단될 경우에는 여기 연관된 모든 세계의 기업들이 타격을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들을 부품으로 해서 나오는 완제품인 IT 기기들도 우리가 만나보기 힘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이 지는 영향을 봤을 때 극단적인 규제까지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누군가 우리한테 공급해주고 우리는 또 누군가한테 공급하는 이런 복잡한 공급망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공급망으로 연결된 것을 다른 시각으로는 밸류체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쭉 연결된 가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하게 있는 분석 방법 중 하나인데, 어떤 완제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이 어떤 상품 하나가 인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상품을 직접 만드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상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부품, 그리고 그 또 부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소재를 만드는 회사를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어떤 완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모든 부품과 소재들을 공급해주는 망을 역으로 쫓아서 밸류 체인을 쫓아 거슬러 올라가서 이 완성품과 관련된 모든 기업들을 수색하고 제일 주식 가격이 많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기업을 찾을 때 이 밸류 체인을 분석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결국은 뭐다? 이 반도체 시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도 일본도 전 세계도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앞서 살펴본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처음에는 모든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들을 대상이라고 일본이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직접 한국과 일본이 대면에서 대화를 나눴을 때는 메모리용 반도체, 즉 우리가 아까 엄청난 지배력을 자랑하는 반도체 수제는 정상으로 수출을 할 것이고, 컴퓨터에서 뇌를 담당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연구하고 좀 더 많이 상품을 만들고자 하는 분야의 소재를 규제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맥락으로 보면 한국을 건드렸다간 영향력이 너무 커서 전 세계에 일본의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들 수 있는 분야는 건들지 못하고, 다른 분야, 한국의 또 다른 미래 먹거리인 분야를 건드리자라고 생각한 것처럼 보이는 결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도 일본 측의 말은 이리저리 바뀌고 있으니 끝까지 확인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직접 만나기 전에 한 가지 일이 더 있었는데, 일본은 계속해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국이 전략 물자를 무분별하게 수출해서 위험 국가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수출을 했다라는 이유로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한국이 전략 물자를 북한이나 제3국 같이 수출해서는 안 되는 곳으로 일본의 물품을 전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전략 물자 수출
수출 관리를 한국이 못해서 무역으로 규제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흔히 오해가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여기서 말하는 전략물자라는 것은 첫 번째로 지금 무기인 상태인 바로 무기화된 상품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기가 될 수도 있는 상품을 모두 포함해서 전략물자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많이 포함하고 있냐면 의료용 카메라, 방송용 카메라에도 많은 화학 소재가 들어가게 되고, 이 카메라들도 일부는 전략물자에 포함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전략물자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해외 직구를 하거나 해외에서 물품을 자주 사서 들여와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어떤 물품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일상생활 용품 같은데 이것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나서야 들여올 수 있는 생활용품들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그거 자체가 무기라서가 아니라 무기가 될 수도만 있어도 전략물자 취급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첨단 상품을 만드는 기업이나 그것을 다루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전략물자에 포함되는 소재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겠죠. 자, 그런데 이런 무기가 될 수도 있는 상품을 한국이 많이 몰래 갖다 팔았다라는 뜻인데, 그 근거가 뭐냐면 한국이 전략물자 관리에 의한 적발, 즉 잡아낸 현황이 엄청나게 늘었다더라 라는 내용을 갖고 일본은 한국한테 너희 몰래 수출 많이 한 거 아니냐라고 한 거죠. 하지만 말 그대로 확인해서 적발한 숫자가 늘어난 것이고, 한 가지 더 알아보자면 한국처럼 적발했을 때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모두 공개하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 정도의 국가이고, 오히려 모두 공개하지 않고 일부만 공개하는 것이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본이 오히려 북한과 이란 등의 전략물자 수출 의혹이 불거지면서 한국은 일본에게 그러면 한국과 일본이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전략물자 수출을 잘 막고 있는지 국제기구한테 의뢰해서 수사를 같이 받아보자 라고까지 하게 되는 점입가경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죠. 정말로 그 상품들 안 막았는지 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인지 결국에는 한국과 일본이 직접 만났을 때 일본은 전략물자를 한국이 다른 곳에 수출해서 우리가 수출을 규제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이 또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뀐 말에 따르면 어디 다른 데 팔아서가 아니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과정 중에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어서 라고 말이 바뀌게 되었죠. 참 재밌죠? 게다가 이렇게 한국과 일본이 만나기 직전에 또 재미난 상황이 하나가 더 벌어지는데요. 그건 뭐냐면 러시아가 한국이 일본에 의존하던 소재 중에 불산이라고 있었어요. 불산화 수소인데 지난주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약 40% 정도를 한국이 일본에게 의존하고 있는 소재예요. 다른 소재보다 의존은 낮은데 다른 곳에다가 대체재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애먹이던 소재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그거 우리도 한 이름값 하고 있는데 알지? 우리도 가능한 거 알지? 우리랑 할래? 라고 러시아가 직접 한국한테 외교적으로 연락을 해오면서 상황이 재밌게 돌아가기 시작을 한 거죠. 이 뒤에는 복잡한 정치 외교적인 관계가 있겠지만 다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실제로 러시아가 만드는 이 불산이라는 소재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일본만큼 수준이 높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한국 반도체 생산 시설에 적합한지 또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그걸로 제품을 만들었을 때 불량률이 실제로 충분히 낮은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바로 사용할 수는 없고 이것을 테스트하는 기간만 적어도 3개월에서 길게는 몇 개월까지 걸릴 수는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3국에서도 관심을 보일 정도로 수출 규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아직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려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죠. 자,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장난 아닌 기상이변 얘기인데요. 기상이변이 단순히 우리에게 날씨가 불편해지는 것을 넘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정리해보고 기상이변 자체를 좀 잘 이해해보기 위해서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이 다가오면 우리가 무더위로서 직접 몸으로 체감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냥 좀 더워지는 수준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겠죠. 2019년 6월 28일에 프랑스의 남부에서는 기온이 40
45.9도 가까이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의 기온이냐면 여태껏 관측한 중에 최고치를 프랑스에서 달성을 하게 돼요. 프랑스에서 관측한 온도의 최고치인 거죠. 그리고 이 온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직전 최고였던 온도는 언제냐면 2003년 프랑스의 44.1도였는데요. 그때 당시 단 2주 만에 약 15,000명이 열사병 등을 겪으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뿐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당연히. 그 오른쪽 옆에 있는, 동쪽 옆에 있는 독일과 폴란드, 체코에서도 기온이 40도 가까이 상승하면서 이번에 6월 최고 기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유럽 같은 경우는 여행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못 가봤지만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은 가정이 상당히 많아서 열사병에 노출되기가 매우 쉬운데요. 혹시 이 열사병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열사병이랑 일사병을 정리해 둔 것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오른쪽 위에서 클릭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프랑스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주는 수준이라고 해서 운동을 자제하고, 독일에서는 그 유명한 고속도로인 아우토반의 속도를 제한하는 등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날씨의 변화는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단순하게는 유럽의 6월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오후가 굉장히 좋은 계절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폭염이 오게 되면 관광객이 감소하게 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휴양지라고 부르는 곳들도 엄청난 무더위, 그것보다 더한 무더위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어딘가를 가게 되는 이런 관광업이 힘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기온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국제노동기구 ILO라고 하는데요. 여기서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은 35도 이상의 기온에서는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노동력이 급감 아주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능력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낮아져서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크게 날 것이다라는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산한 것을 간단히 갖고 와봤는데 1995년까지의 지구온난화 수준에 비해서 이게 갈수록 심해져서 2030년에는 그것의 약 10배 수준으로 생산 능력이 떨어져서 경제 손실이 발생할 거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합니다. 말이 35도 이상의 기온이지 사실 그 근처만 돼도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짜증이 많아진다는 걸 우리가 몸으로 어느 정도는 체감하고 있는 바를 문서화한 거죠. 경제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더뎌질 것이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결국에 이런 기상이변, 막 지나친 폭우가 오기도 하고 수몰되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폭풍 후에 이번에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단 20분 만에 사망자가 나올 정도의 폭풍우가 오기도 하고 사막에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하는 등 결국에 이것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라고 합니다. 근데 단순히 예전에 없었던 날씨가 온다고 해서 이건 지구온난화 탓이고 지구온난화는 또 사람이 만들어낸 것인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변하는 결과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온난화를 볼 때 중심이 되는 수치, 지표는 뭐냐면 바로 이산화탄소 농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농도가 높아지면 지구가 열을 품고 있는 효과가 매우 강해져서 지구온난화를 겪게 되고 결국에는 어느 지역이 심각하게 더워지거나 하는 문제로 이상한 날씨가 반복되는 것을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결국에는 이산화탄소의 농도, 즉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키는 인간의 어떤 행동이 결국 지구온난화를 가져온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지구온난화의 시작을 인간이 본격적으로 공장을 굴리기 시작한, 조금 더 있는 말로는 산업화가 시작된 시기부터 지구온난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달리 말하면 뭐다?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지구의 기온이 급격히 올라가고 이상한 날씨가 이 이산화탄소 농도에 의해서 증가하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산업화가 이루어진 시기를 기준으로 점점 얼마나 심각해지고 있냐를 보고 있는 거고요. 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짙어져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졌냐를 갖고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단히 정리를 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 뭐냐면, 아니 그런데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 건데 이상저온, 즉
심각하게 추운 일은 왜 발생하는 거냐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당연히 저도 들었고 그래서 찾아보게 되었는데 이 지구의 북극, 남극 같은 곳이 있죠. 극지방, 아주 추운 지방은 아주 추운 공기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 그 지역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는 게 보통인데 그게 왜 벗어나지 않냐면 그 주변에 있는 공기의 움직임이 이 극지방에 있는 추운 공기를 막아주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지구 온난화로 인한 변화로 이 아주 추운 공기가 못 내려오게 막아주고 있는 층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극지방에 있는 아주 추운 공기가 극지방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내려오면서부터 이상 저온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매우 추운 현상이 지구온난화로 벌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 이유가 있고 이렇게 추운데 지구온난화가 말이 되냐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라는 얘기는 항상 있기 마련인데요.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 건데요.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매년 성장할 것이다라고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간혹 오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라는 단순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은 미래 세대, 즉 우리의 자녀, 그거의 또 자녀 같은 미래 세대가 살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지구의 환경을 유지해 주면서 그리고 자연 자원들도 고갈시키지 않고 유지해 주면서 지금 우리들이 적당히 발전하는 수준 또는 이 환경 유지와 자연 자원을 덜 쓰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술을 얘기할 때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단어가 아무래도 유행한 이후에 매일같이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이나 회사 같은 데서 사용하다 보니까 의미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요. 지금 우리들이 미래의 자녀들에게 미안하지 않게 발전하는 것을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를 되돌리는 것은 힘들지만 이 지구 온난화를 더 이상 심각하게 만들지 않고 미래 우리 자녀들이 지구 온난화로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가 발전할 때도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단어를 쓸 수가 있게 되고요. 결국에는 환경을 요즘에 미세 플라스틱이나 이런 문제들 굉장히 많고 무분별하게 매일같이 발전하자 라는 말이랑은 상당히 다른 의미가 있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발전하자라는 좋은 의미가 있으니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기상이변이나 이런 것에 사람을 잃고 영향을 받는 이 순간에 전 세계가 이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이번에 G20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날씨 변화와 지구가 환경이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가 나서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의제, 주제였거든요. 그러니 우리들이 모두 좀 다 같이 이해하고 저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가져올 수 있었던 단어와 기상이변에 대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또 이제 7월 2주차 이슈 하이라이트를 마무리를 했고요. 다들 좀 보기 편하고 듣기 편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럼 여기까지 이상 티묵이었습니다.